자, 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득점 답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답안은 131회하고 132회, 우리 이제 130회 그 두 개를 가지고 가장 고득점에 있는 분들의 답안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의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지 그 전략을 세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 존중이죠. 문제를 존중한다. 존중한다. 이 문제를 존중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물어본 본 것을 이제 제대로 쓴다라는 거죠. 질문 요지에 된 거, 물어본 것을 이제 정확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 존중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게 유형을 준수한다라는 거예요. 유형을 준수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은 논리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쓰라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쓰냐면 문제점을 일으키는 원인을 먼저 발췌를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대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거는 어떤 논리적 기술이에요. 논술에 대한 가장 기본이죠. 자, 요거를 이제 점수의 포인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하나의 그 덕목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면 기술사적인 답안이에요. 즉 뭐예요? 논리적 결론이에요. 논리적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결론 낼 것. 자, 이거는 이제 기술사적인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결론을 낸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결론.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어떤 점수대의 분포를 보면은 여러분께서 알 수 있듯이 합격 점수와 불합격 점수의 그 분포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세 가지를 보시면 자, 60점 이상 답안, 60점 이상 답안은 어떤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점대에서부터 59점. 까지요. 60점이면 합격이니까 60점 이상은 이제 그 이상이고요. 요 이제 분포가 있고요. 가장 많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이제 50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포대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60점은 이제 고득점을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을 합격 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가장 많은 분포대로 하고 있죠. 여기 이제 대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예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끝낼 수 있겠습니다. 40점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번호를 한번 1번 매기고 2번을 매겨볼까요? 자, 60점대 이상은 어떻게 되죠? 1번과 2번을 만족을 해요. 즉, 기본적으로 물어본 것을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구성에 맞춰서 논술의 구성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 결론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김정원 씨, 토성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유로 토성류 대책은 개선돼야 된다. 이런 토성류 대책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결론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만족하면 어떻게 된다? 합격. 논리적으로 쓰고 물어본 것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기술사적인 결론을 냈다 하는 거예요. 자, 2번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번만 만족이에요. 1번만 만족. 즉 기본적인 내용은 쓰셨는데 논술의 결론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논술형으로 문제를 낼까요? 왜 논문형으로 문제를 왜 내죠? 그 이유는 뭔가요? 논리적 결론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아니, 어떤 논술에 결론이 없는 논술을 보셨나요? 그렇죠. 그냥 결론에 아무거나 지르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뭐 사례래도 사례가 그 논술의 결론에 상응하는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지 기계적으로 그냥 사례만 지르면 합격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결론을 표현했는지 핵심은 이거다. 개선책은 이거다. 라는 거를 표현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50점대에서 좌절을 겪어요. 아,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거는 어디에 있죠? 책만 많이 보셔서 그래요. 어떤 실무상 우리가 이제 기술사에 대한 우리가 이제 기준이나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꺼낸다고 한다면 실무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그게 이제 기술사인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죠? 책에 대한 이론은 빠삭하시지만
실무에서의 어떤 해결 능력은 약간 부족하시네요. 조금만 더 공부하고 오세요. 그 바로 50점대예요. 그러면 우리 40점대, 50점대 미만, 40점대는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50점 미만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둘 다 불만족이에요. 즉 기본의 유형도 안 지켜졌고 어떤 기술사적인 대조목도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것을 많이 쓰고 그걸 논리적으로 써야지 기본 점수가 나가요.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단절로 대책은 이거다라는 게 아니라 대책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대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요. 그래서 이 대책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요? 자, 문제를 존중해서 물어본 거를 잘 쓰고 그다음에 유형을 준수하면 그러면 50점대. 거기서 기술사적인 어떤 논리적 결론을 내면은 합격. 그러면 이걸 다 하면 합격인데 내 점수가 어디 때 분포를 하나 보십니다. 아, 나 이번에 55점 맞았잖아. 59점 맞았잖아. 결국은 그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55점이나 59점이나 기술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50점대다. 그건 뭐죠? 기본적인 내용은 돼 있는데 기술사로서 뭔가 부족하다. 근데 내가 40점대다. 그럼 뭐예요? 물어본 것도 못 쓴다. 더더군다나 뭐 한다? 논리적으로 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사의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격 점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해안가 연약 지반에 적용하는 대책 공법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페이지에 죽었다 깨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종류와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종류가 있어야 되겠고요.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종류, 특징 그냥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류, 특징,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을 써서 논술의 구체적인 어떤 논리적인 구성을 맞춰준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 존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해안가 연약 지반이니까 일반 연약 지반하고는 틀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해안가 연약 지반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제시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1페이지에 해안가 연약 지반의 어떤 공학적인 특성을 얘기를 할 거예요. 공학적 특성. 그런 다음에 이 특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비가 크다. 또 유기물 함량이 많다. 하여튼 뭔가 압축성이 크다. 일반 육상의 점성토보다는 그 연약 지반보다는 상당히 압축성이나 이런 부분의 공학적인 특성에 전단파괴에 대한 특성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해안가니까 함수비가 높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다. 어떤 입도도 불량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학적 특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책 공법의 종류를 열거할 때 그냥 열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적용성이 크다 작다를 설명해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얘는 비교적 적용성이 크다. 얘는 적용성이 있긴 있지만 비교적 떨어진다. 라는 적용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문제 존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는 부분은 뭐냐면 얼마나 내가 이분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 존중이 됐냐는 거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해안가의 연약 지반의 특성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의 종류를 나열할 때 어떤 얘기를 한다? 적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표시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 존중이 된다. 그러면 이 기술사 시험에서 뭐냐면 만약에 1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그냥 연약 지반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는 종류만 열거했어요. 하중 조절, 지반 계량, 지중 구조물 설치, 연약 지반의 일반적인 어떤 대책을 썼어요. 그럼 몇 점 맞을까요? 문제 존중이 안 됐죠. 이해되시죠? 해안가 연약 지반에 대한 어떤 특성 설명이 없었고 해안가 연약 지반의 적용성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가 40점대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냥 종류 많이 쓰면 되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물어본 내용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물어본 내용에 이 물어본 것의 키워드를 가지고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요 나 해안가 연약 지반에서 해안가를 빼고 적용 가능한을 빼고 연약 지반의 대책 공법의 종류와 특징처럼 썼어. 그럼 뭐예요? 날라간다. 40점대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시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번에 점수가 전에는 50점을 맞았는데 이번에 40점을 맞았습니다. 아니 내용도 똑같이 썼고 제대로 썼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가 문제죠? 문제 존중이 안 됐다고요. 문제 존중이 안 됐는데 어떻게 붙을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해안가 1페이지에서는 해안가 연약 지반의 공학적인 어떤 특성이나 문제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쓸 때는 종류를 쓸 때 얼마나 적용성이 있는지를 대중소. 자, 얘는 적용성이 아주 뛰어나다, 우수하다. 얘는 적용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그 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적용성이라는 란은 있어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당락의 어떤 점수 차이를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점수가 50점대 후반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냥 일반 연약 지반 얘기하면요. 50점대 초반은커녕 40점대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서 얼마나 그 합격 점수대로 가까이 가느냐는 첫 번째는 덕목은 문제 존중이에요.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썼나? 자, 연약 지반의 공학적 특성이 아니라 해안가 연약 지반에서 동해안 서해안을 했어요. 일단은 내용의 어떤 정확도는 차치를 하고 문제 존중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해안가 언급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해안가를 뭐 동해안, 남해안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해안가의 공학적 특성에서 뭐 압축성 또는 전단 파괴에 대한 특성 이런 부분으로 해안가만의 얘기를 꺼낸다고 한다면 점수가 일단 올라가요. 그게 바로 뭐죠? 문제 존중이라는 덕목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50점대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 이제 어떤 발판이 세워졌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해안가에 대한 뭐 얘기를 꺼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책공법의 종류 뭐가 있어요? 적용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종류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적용 가능한 공법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만 쓰는 것도 약간 여기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법하고 종류를 열거하고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얘는 함수비가 고함수비가 있는 데는 진동 계열에 다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과잉간극 수압 때문에 다짐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용성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렇게 써도 붙을 수 있지만 이 답안을 보면 고득점 답안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정확도를 떠나서 문제 존중한 그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적용성이나 이런 얘기가 없죠. 물론 여기다 종류 따로 쓰고 적용성 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을 쓰고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을 썼어요. 공법 유형에서는 시공시 주의사항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공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시공기술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 존중이 되고 유형 준수가 됐어요. 몇 점? 50점대. 이해되시죠? 50점대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이 확인 사살을 할 수 있는 60점대로 넘어가는 합격이 될 수 있는 그 키가 있는지 한번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봤더니 뭐라고 해요? 연약층에서 비교적 두꺼울 경우 측방유동과 측방유동 방지를 위한 무슨 대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어떤 문제가 클까요?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답안의 결론을 내릴 때는 그 결론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아요. 해안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함수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입도 분포가 불량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파도가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안 연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거 나중에는 이제 굵은 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입도가 불량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해조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에 대한 부분의 함량이 높다라고 볼 때는 이런 근거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잔류치마. 그래서 잔류치마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특수성과 잔류치마를 억제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나요? 있죠. 이거는 잔류치마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죠. 어떤 결론을 제시할 때는 그냥 결론을 논리적 비약으로 그냥 결론은 이거가 아니에요. 즉 뭐가 있다? 논리적인 근거 제시를 해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안가 집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잔류치마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된다?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볼게 굉장히 특수하고 멀리 가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 타당한 얘기를 강조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는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맨날 왜 50점대에서 주저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논리적 결론에 문제가 있어요. 즉, 이 얘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쓰거나 너무 튀었어요. 멀리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이 점수대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거를 합격을 하려면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의 폭을 넓게 생각하는 거죠. 학원에서는 어떤 실무적인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겠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점수가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터널의 발파 시 환경 문제를 열거하고, 환경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소폐수지, 뭐 대기오염, 소음진동, 비산먼지.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비산, 먼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소음, 진동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말고도 입자 재배열에 의한 주변의 치마나 어떤 이제 구조물의 손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한번 내볼게요. 결론부터. 터널 발파할 때 가장 크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뭘까요? 일단은 소음 진동으로 시끄럽다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건물 손괴에 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재산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음 진동이나 또는 구조물에 대한 어떤 손상이나 치마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한번 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에서 가장 크게 들어오는 민원의 유형은 소음 진동이에요. 근데 소음 진동은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 발파에 대한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발파공법에 대한 부분을 얘가 어느 시간까지 발파를 할 거고 언제까지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회를 가진다고 한다면 주민은 어떤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그런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발파의 피해를 입는 그 주변 구조물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주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발파가 언제까지 끝날지도 몰라요. 무슨 발파 공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막 때리고 있네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면은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민원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론을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의 어떤 대책도 중요하지만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기술사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2번에 해당하는 기술사의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실무적인 대안 제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존중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열거하고 대책을 쓰라고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나와요? 원인을 제거하는 게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열거하고 원인을 쓴 다음에 대책을 쓰면 주요 원인에 대해서 발췌를 하고 대책을 쓴다면 기본적인 문제 존중과 유형 준수가 돼서 50점대를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핵심은 이거야. 핵심 대책은 이거야 하는 대책에 대한 부분에 명쾌한 우리 결정과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거는 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술사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학습을 한다고 했죠? 먼저 결론부터 내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대책이 뭐냐? 이거부터 내라는 거예요. 어디에 베이스를 둬야 돼요? 실무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뭐 스마트 기술 쓰면 되겠지. 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특수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쓰면 되겠지가 아니라 누구도 공감하고 아주 보편타당하고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느냐 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환경 문제를 먼저 열거하고 하면 문헌 대연검, 즉 우리가 얘기하면 문제점, 원인, 대책 이렇게 쓰죠. 그럼 뭐가 있다? 발생 형태, 검토 방법, 기준 이런 얘기가 1페이지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유형을 준수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유형에 준수한다. 여기 기본대 제목, 기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네요. 일단 50점대는 확보를 했어요. 50점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환경에 대한 어떤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대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고득점 하신 분의 이제 내용을 보면 원인과 대책은 각각 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문제 존중은 뭐냐면 여기서 대책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책은 별도대 제목으로 대책하고 대책이 여러 개가 나와야 돼요. 무슨 대책, 무슨 대책 이런 식으로 구체화 세분화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원인과 대책 쓰는 것보단 대책을 따로 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대책이 굉장히 분량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페이지 정도 간다. 문제를 존중하고 있다. 물론 원인하고 대책은 나눠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소음진동 대책으로서의 뭐예요? 전자내건에 대한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 이거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고득점 맞으신 분들도 실수가 많아요. 근데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전자내관에 대한 적용 사례라는 것은 먼저 언급을 뭘 했어야 되냐면 전자내관에 대한 대책이 가장 어떤 환경 대책에 유효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논리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 사례를 해야지 뜬금없이 논리적인 비약이 생겨서 사례로 나오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합격자가 모든 답안을 잘 쓰지는 못해요. 이 고득점이라는 거 한 분들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채점자가 채점을 할 때 채점 포인트는 무엇인가라는 걸 볼 때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 문제 존중하고 유형에 대한 준수. 이 부분이 50점대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0점대로 넘어가는 게 논리적인 결론. 그래서 대책이 뭔데? 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면접시험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재권 씨, 토속류 대책시설이 있죠. 그 대책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면 가장 확실한 대책시설과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책시설을 열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책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즉 대책시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근거 제시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기술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논리적인 비약이 생겼어요. 뭐 한다? 이런 부분에서 얘가 나오기 전에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례를 했다라는 게 더 논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논리적인 어떤 결론 제시에 대한 부분이 약간 미흡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서는 답안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60점을 줄 건지 딱 합격 점수를 줄 건지 65점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한 기본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리적 결론 이걸 합니다. 60점대로 고득점을 합격을 했지만 답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리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단답형을 한번 볼까요? 단답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이제 유형 준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AB 타입이니까 이건 뭐냐면 비교표를 확실하게 써야 돼요. 이 시험 문제는 인장형 어센커나 압축형 어센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으면 각각 문제를 내요. 근데 이거를 왜 붙여서 냈느냐면 철저하게 비교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교를 어떻게 한다? 질문 요지는 구체화하고 세분화한다. 즉, 이 내용을 조금 더 나눈다라는 거예요. 역학적 특성 비교, 일반적 시공적 특성 비교에서 비교를 좀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표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각각의 유형은 시공시 주의사항이니까 그걸 쓰는데 여기서도 논술의 핵심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인장형 어센카와 마찰형 어센카를 어떻게 했나요? 이게 공학적이냐 어떤 원리상의 차이점과 공학적인 차이점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질문 요지를 상세화했죠. 즉 문제 존중이에요. 그래서 문제 존중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시공시 주의사항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 비교표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 존중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고득점 답안은 어떤 부분에서 고득점을 맞느냐라는 걸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 논리적인 결론보다 일단은 문제 존중과 유형 준수가 가장 먼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다가 문제 중간중간에 어떤 확실한 아이템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논리적 결론을 몇 개를 냈다. 그 교시당 굉장히 많은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몇 개를 확실하게 했다라면 뭐예요? 그 고득점으로 붙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가 상세하게 안 돼 있으면 일단 점수가 안 나가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을 보고요. 자, 이번 시험 문제 나온 거를 한번 볼까요? 이건 잠깐 넘어가고요. 예. 자, 토속류 발생 형태와 대책 시설의 종류. 이번에도 131회 토속류 대책 시설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 토속류 발생 형태하고 대책 시설의 종류와 특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는 특징, 시설의 종류, 특징,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까지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발생 형태, 대책 시설의 종류와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종류하고 특징을 상세하게 각각 쓰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결론을 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김재건 씨, 우리나라 토속류에 대한 대책 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 시설이 뭘까요? 대책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개선돼야 될 점이 뭘까요? 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수님 말. 자, 토속류 대책 시설에 대해서 보시면 전부 다 옹벽식이나 벽체식의 사방댐식의 어떤 대책 시설을 짓는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얘가 그 토속류에 대한 어떤 토속류량을 우리가 이제 이걸 못 맞춘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얘가 쌓이면서 더 큰 에너지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주변의 도로나 시설물에 큰 피해를 낼 수 있다. 따라서 토속류 차단 대책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우회 시설이요. 밑에 수로를 뚫는다든지 우회를 해가지고 토속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시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어때요? 논리적인가요? 그런 결론이 있어야 몇 점이 맞는다? 60점대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올 만한 문제를 학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문제를 찍어드립니다. 그럼 찍은 건 어떻게 하죠? 책만 보고 열심히 공부한다. 달달달 외운다. 앞글자만 따서 대책시설의 종류를 다 외운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대책시설의 종류를 못 쓰시면 그걸 가지고 말을 늘려서 쓸 수도 있고 분량 채우는 거는 얼마나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형을 준수하고 거기에서 논리적인 결론을 낸다는 게 핵심이죠. 좀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용보다 구성이 우선이에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짜느냐가 우선이라고 했죠. 매번 얘기하지만 정말 웃기는 게 내용보다 구성이 더 우선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잘 쓰셨나요? 자, 이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이나 글씨가 아주 똑바르게 잘 쓴 분들 것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못 쓰시고 날아가고 엉망진창이어도 붙어요. 얼마든지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 써야 되는구나.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법 유형과 문제점 유형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중심 유형은 대책 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공법 유형에 가까워요. 종류, 특징, 유의사항.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발생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얘기하면 우리 토속류에 대한 발생 형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책 시설의 목표 또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시작부에서의 어떤 대책 시설의 목표, 성능 목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내용은 있고요. 이 페이지 보시면 질문 요지에 대한 문제 조지가 얼마나 됐는지. 자, 발생 형태, 수로형, 삼연형 썼고요. 그 다음에 원인 및 대책, 종류하고 특징에 대한 부분에서 이 내용이 가장 많죠. 문제 존중이 됐다. 많은 내용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뭐가 있어요? 시공시 주의사항이 빠졌죠. 요런 거는 어떻게 된다? 50점대 초반으로 가는 수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50점대에서 얘기는 이게 존중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안 되면 50점대 초반이나 40점대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람을 보니까
이 답안 좀 줘봐. 이 사람 거는 그대로 벤치마킹 해야지. 아니에요. 그분들은 몇 개의 답안을 가지고 승부를 봐서 한 거지 전체 답안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매 답안마다의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한다? 문제 존중과 유형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결론을 냈는지를 보고 답안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답안을 내가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남의 답안을 이번에 고득점 합격했으니까 저 답안은 내가 다 베낀다라고 한다면 필패!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주의사항 빠졌으니까 유형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유지관리상 문제점 및 목적에 부합한 준설의 시행. 이거 내용이 잘 모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대제목은 명확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책시설이 차단 일변도로 가니까 어떤 그 토성류에 대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뭘로 바꾼다? 차단 시설보다는 우회 시설로 바꾸는 게 낫겠다. 어떤 수로나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대책 시설에 우회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 과제나 발전 방안 얘기를 여기다 대제목을 명확하게 쓰시는 게 낫겠죠. 이해되시나요? 차단 시설의 어떤 피해, 문제점과 우회 시설의 적용 방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대제목이 확확 와닿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대제목에 대한 3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그런 내용을 결론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번 시험 문제 나왔죠. 고득점 받으신 분이에요. 자, 이제 내용을 보면 기초공사에서 지하수위 적용법의 종류하고 특징을 쓰라. 우리 이거 이제 준비를 했죠. 이거 정확하게 이번 문제 맞았어요. 자, 그러면 지하수위의 저하공법의 종류 특징 했으니까 종류, 특징, 유의사항을 쓸 때 종류는 제대로 많이 써야 돼요. 웰포인트와 디프웨이만 쓰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즉 지하수위 저하공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토질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 삼투공법도 있고 뭐 심정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법 나열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근데 나는 웰포인트와 디프웨이뿐이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더 써서 내용을 채울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종류하고 특징,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고요. 자, 먼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론은 뭐가 중요해요? 지하수위 저하공법을 할 때 실무상에 어떤 개선책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하수위 저하공법을 하면 주변에 어떤 침하나 함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저하를 시킬 때 어떤 얘기를 한다? 지하 수량만 보는 게 아니라 토립자 유출량까지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주변 침하에 대한 어떤 계측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두 번째, 지하수위 공법을 쓰다 보면은 수량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버리면 이게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공사 사용수로 재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차별화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게 주변의 함몰에 대한 부분이니까 복수공법 얘기를 꺼내겠다. 실은 복수공법은 지하수위 저하공법이 아니죠. 지하수위 저하공법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복수공법이 저하공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볼 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전부 다 뭘 썼다? 복수공법을 썼다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거는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논리적인 결론이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1페이지에 공법 유형이니까 공법에 대한 부분의 얘기를 집중해서 공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시공계획이라든지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이라든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뭐 한다? 지하안전 영향평가하고 지하안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볼 일이에요. 공법 유형이니까 어디 여기 지하안전 영향평가 얘기가 있나요? 맞죠? 그래서 뭐부터 얘기해야 된다?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다음에 고려해야 할 부분 중에서 지하에 대한 주변 영향 평가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지. 대뜸 지하 안전 영향 평가부터 나오면요, 뭔가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공법 유형, 즉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을 쓰고 고려사항 중에 특히 고려해야 할 지하 안전 영향 평가에 대한 고려사항을 쓰는 게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겠죠.
예. 자, 일단은 갑자기 갑툭튀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이제 딱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지하수위 저항법의 종류해 가지고요. 웰포인트와 디프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고 했죠. 심정화 공법도 있고 무슨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많이 써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요 공법 정도 2개에서 3개의 특징을 써줍니다. 웰포인트나 디프웰은 당연히 써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을 썼습니다. 결론을 한번 볼까요? 결론은 뭐예요? 복수공법을 병행해서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집안 함몰이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해서 이제 복수공법 얘기를 꺼냈어요. 물론 좋은 얘기예요. 근데 좋은 얘기인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많이 쓴다. 아니, 기술사로서의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잘 쓰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붙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아,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한다라는 거고요. 특수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보편 타당하게 해결돼야 될 사항을 쓰시는 게 낫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술사의 답안을 쓸 때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다 잡아야 되는지. 자, 먼저 내가 50점대를 맞고 싶다라면 뭘 해야 돼요? 문제 존중, 물어본 것을 세분화하고 상세하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유형 준수, 이거를 논술의 구성에 따라서 문제점 유형, 공법 유형대로 그 유형을 갖춰서 쓴다라면 뭐예요? 50점대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약간 이게 약하면 50점대 초반, 강하게 쓰면 50점대 중반, 후반이 되겠죠. 그 차이예요. 내내 50점대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논리적인 결론, 즉 이런 부분이 가장 해결돼야 할 것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그 방법과 근거를 제시를 하면요. 붙는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얘기, 그냥 뜬금없이 스마트 기술 이런 거 갑자기 또는 뭐 계측 아니면 사례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합격 답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객관식으로 안 하고 논문형으로 시험을 볼까요? 왜 논술식으로 볼까요? 그건 논리적인 결론을 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보기 싫으면 그냥 그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객관식으로 내겠죠. 논문형으로 안 내고요. 근데 굳이 논문형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논리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인 구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학원에서 다니시면서 체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계속 답안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는 있는 게 아닌가? 즉 예를 들어서 계속 50점대 맞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있죠. 아, 왜 이번에는 저번에는 59점이었는데 아, 왜 이번에는 52점이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죠? 문제 조증이 좀 강하고 약하다 차이지 논리적인 결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유를 찾고 자꾸 답안을 고쳐가다 보면 합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점수대 그 분포를 하고 있고 내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한다? 답안 작성에 대한 기본을 잘 준수한다는 게 핵심이죠.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존중을 하고 유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결론을 내서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